조국 2심도 유죄, 새 결정적 증거들 모두 외면한 판결. 박지훈 IT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던 1심보다는 감경된 결과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노환중 교수 역시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외 조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동일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아들 온라인 퀴즈 혐의 관련 조지 워싱턴대의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서 등 새로운 증거들을 일체 무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다. 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인 재판장 소수 의견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감 반원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1심 재판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었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2심 진행 중이었던 10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가 아닌 전직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의 의견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었는데 임명 당일에 검찰이 이번에 문제 삼은 대통령 비서실직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에 명문화된 규정이 전혀 없었던 사직동팀을 이 직제 규정을 통해 특별감찰반으로 정비한 것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직제 규정의 제정 실무자이자 특감반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설계한 당사자로서 특감반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자다. 더욱이 이 규정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총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실제 총괄, 운영하기도 했다. 이 문재인 의견서의 내용으로 조 전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조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처분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 여부, 감찰 종료 여부, 종료 후 처분 판단과 결정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도 했으며 특감반을 민정수석의 감찰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하는 기구라고 정의했다. 특감반의 활동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그간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누차 주장해온 바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의 명분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무죄 증거에 대해 조국 2심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피해갔는지 의문이다. 2심 과정에서는 아들 온라인 퀴즈 대리시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단순히 조국 부부와 아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만 보고 기소했을 뿐 정작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게 최소한의 문의를 해보지도 않았다. 검찰은 단지 FBI 수사관이 맥도널드 교수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문건으로 제출했을 뿐인데 정작 맥도널드 교수는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되고 있다는 것도 이후 기소가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맥도널드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검찰의 기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맥도널드 교수는 의견서에서 온라인 퀴즈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라고 보지도 않으며 더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는 사실은 아예 믿기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해도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자신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추가 에세이 작성 기회로 구제해줬을 거라고 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규정한 피해자가 자신은 형사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독특한 형법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어떻게 1심과 동일한 유죄 판단을 내렸는지는 심각하게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 기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제가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 씨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 조민 담당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